야, 니네가 무슨 70%, 80% 갖고 있어. 내가 지금 30% 단일 최대 주주인데. 찌그러져 있어. 기업의 경영권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주들이 내려주는 거예요.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기업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그 기업하고 싸워서 좋을 게 뭐야. 근데 행동주의라는 건 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고 대리인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잘 하고 있어. 그럼 굳이 행동에 나설 필요 있어요? 피곤하게?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수의 주주가 아니라 소수의 특정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반복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게 그게 행동주의예요. 사실 행동주의랄 게 별게 없어요. 옛날에는 프레임이 좀 이상하게 쌓여가지고 행동주의 하면은 막 기업 사냥꾼, 기업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막 팔아넘기려고 한다라는데, 사실 이제는 국경이 없는 자본주의잖아요. 테슬라에도 국가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투자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권리를 펼칠 수 있는 거고, 뭐 애플 투자도 많이 하는데, 뭐 버크셔에서 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 기업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버크셔에서 웨이가, 워런 버핏이 자기 아들한테만 버크셔에서 웨이 다 물려주려고 기업 분할을 해. 그래서 막 가이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시즈 캔디 이런 거 물적 분할해갖고 막 나스닥에 상장한대. 말이 됩니까? 아니면 또 인적 분할을 해갖고 자사주 있는 거 스왑을 시켜가지고 막 의결권을 막 되살려가지고 막 버크셔에서 웨이를 막 버핏 일가가 다 가져가려고 해. 말 같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거기서 안 일어난다고. 지금 빌 게이츠 자식이 마이크로소프트 경영합니까? 아니에요. 누구야 저기 애플. 스티브 잡스 뭐 자식들이 뭐 애플 경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는 아마존, 테슬라 정도의 최대 주주가 뭐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라는 거 알지, 애플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대부분 1, 2, 3대 주주는 자산운용사라고 봅니다. 자산운용사, 펀드, ETF 운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라 하더라도 2대 주주, 3대 주주, 5대 주주가 돼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영 잘못하면은 주주들한테 해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영을 하고 번만큼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주주들이 언제든지 나를 견제 감시하니까 나는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왜? 주식회사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회사로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100% 다 사갖고 자진상폐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 30%만 갖고 있어도 절대 군주처럼, 야, 니네가 무슨 70%, 80% 갖고 있어. 내가 지금 30% 단일 최대 주주인데. 찌그러져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 악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행동주의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약간 우리는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행동주의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순리를 주식회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오너가 아닌 경우가 케이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기업마다 다를 텐데, 그 자체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굳이 일대 주주가 아니어도 되고, 굳이 내 자식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발렌베리 가문이라든지 그 가문 경영을 하는 데들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후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계열사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부터 올라서고 계열사를 맡아서 경영을 해보고, 근데 한 뭐 4형제, 5형제가 있다, 5남매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맡겨가지고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이 중에 제일 잘한 사람. 그리고 어디더라? 스웨덴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군대에 갔다 와야 되고, 경영 실적을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경영권을 본인이 승계를 받으려면. 그거는 이제 주주들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뭐 회장님 자식으로 태어난 것까지는 아는데 능력 있어? 누구처럼 맨날 뭐 하고 싶은 일, 뭐 미국에서 뭐 보았다고 가져오고, 일본에서 봤다고 가져오고, 또 아니면 엎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재벌놀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실력이 검증되어 있으면 주주들이 그래, 당신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형편없어, 갈아치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연시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잖아. 기업 경영권. 근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업의 경영권은 천부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주들이 내려주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권은. 근데 우리나라는 하늘이 내려준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경영은 당연히 재벌이 해야지, 회장님 아들이 해야지, 회장님 딸이 해야지라는 생각? 정말 잘못된 거죠. 그나마 조금씩은 달라지는 게, 비상장 시절부터, 스타트업 때부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외부 투자를 좀 받았던 창업자들은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외부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주주들을 위한 경영이 뭔지를 좀 배워보다 보니까 마인드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일단 진짜 한 40년, 50년 전에 창업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일대 선대 회장님한테 물려받은 금수저 회장들은 그냥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우리 집안 거. 니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근데 이것도 좀 시대가 흘러가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이해가 가요? 자식들이 안 물려받고 싶을 수도 있어.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회사가 빅테크 기업이야. 막 뭐 인공지능 막 폼나 막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만들고 막 컴퓨터 막 하고 그러면 폼이 나겠지만 특히 지방에 있는 제조업, 3D 업종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아들도 이제 금수저지. 아버지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고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지방 공장 가서 주색 잠바 입고 회색 잠바 입고 공장 돌아다녀야 돼.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뭐 의사가 될 거고 뭐 변호사가 될 거고 뭐 미국에 가서 뭐 할 거고 한데 저거 지방 가서 그 잠바 입고 돌아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창업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자식은 이 사업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택하는 게 엑시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들어온 게 뭐냐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상장을 하면 어때요? 일단 프리미엄이 더 붙잖아. 상장사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프리미엄을 더 받으니 비상장사일 땐 기업 가치가 1,000억이야. 근데 상장하면서 막 2,000억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자기는 50% 100%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이러니까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락업이라고 하는데 의무보호 예수 걸어놓잖아요. 근데 대주주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다 걸도록 하거든요. 그거 끝나는 시점을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환갑이 넘으신 창업자야. 근데 코스닥 상장을 한대. 근데 딱히 뭐 캐펙스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증서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왜 저 상장을 하실까? 근데 환갑이 넘었어. 이제 그 1년 뒤에. 의무보호 예수가 1년 뒤에 해제가 돼. 그 시점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M&A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어떤 증권사 통해서 M&A 주선을 하는지를 또 잘 봐야 돼요. 대부분 상장 주관사가 매각 주관사가 됩니다. 그럼 둘이 처음부터 그런 그거예요. 상황이 있었을 때. 회장님 지금 회사 비상장 상태에서 파시면 500억밖에 못 받으세요. 근데 이거 상장하시면은 2천억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일단 상장 같이 하시죠. 저희가 나중에 M&A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잠재 인수 후보군까지 리스트업을 해줘. 그 다음에 상장하시죠 해서 상장 수수료 받고 나중에 매각 주관 수수료 또 받고 그럼 어때요? 기업 가치가 커지잖아. 그럼 매각 주관할 때 또 수수료는 또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 구조가 되게 만연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두 개의 주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주주를 위한 주가, 소액주주를 위한 주가. 이게 되게 이제 더러운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대주주 지분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죠. 그게 25%가 됐든 35%가 됐든 왜냐? 그거 하나만 떠오면 내가 대주주, 최대 주주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사회도 장악을 하고 저기 딸린 식구들, 직원들, 임원들이 다 내 말 잘 들어. 아이고 회장님 하시다가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아이고 새 회장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나머지 50% 60%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어때? 쩌리야 쩌리. 네 뭔데? 네가 나 상무 진급시켜줄 거야? 네가 나 뭐 임원 달아줄 거야? 네가 나 법인카드 만들어줄 거야? 네가 나 법인차 뽑아줄 거야?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임원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법카 주는 사람, 나한테 회사차 뽑아주는 사람, 나 임원 시켜주는 사람, 승진시키고 그다음에 임기 연장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을수록 이 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높아지는 거죠. 처음부터 꼬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국룰 아닌 국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샘도 마찬가지고 뭐 몇몇 M&A 케이스 보면은 진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북밸류가 PBR 1배에 가려면 한 10,000원의 주가가 돼야 돼요. 10,000원이 PBR 1배예요. 순자산 가치만큼이. 근데 주가가 3,000원이야. 거의 3분의 1 가치야. 말도 안 되죠. 이 회사 청산시키면 주주들은 3배를 벌 수 있는데 청산을 못 시켜. 왜? 대주주가 틀어주고 있으니까. 의결권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 최대 주주는 지금 북밸류 10,000원짜리를 3,000원의 주가인데 15,000원에도 팔 수 있고 20,000원에도 팔 수 있어. 왜? 자기가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주가 그래도 북밸류 이상으로는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본인이 팔아.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그럼 예를 들어서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는 12,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잠깐이에요. 왜냐?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우와, 3,000원짜리 주가를 12,000원에 M&A 한데 우와 하면서 상상 갔다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 타임. 대주주 지분이 아니네. 야, 우리 것도 12,000원에 사준대? 아니, 꺼지라는데? 이런 거예요. 왜냐?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3,0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준 만큼 많은 돈을 쓴 거잖아요. 최대 주주한테. 근데 경영하려면 그냥 30% 40%만 있으면 돼. 나머지 어차피 나 회방 못 놔.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나머지 60% 지분을 그 몇 배에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안 사주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다행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놓고 보면은 맹점이 있어요. 그게 바뀌는 게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뭐냐면 공개 매수는 알죠? 예. 시장에 내가 주식을 얼마에 얼마큼 사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한 다음에 그 가격에 나한테 파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3,000원인데 내가 5,000원에 뭐 한 100만 줄 사겠습니다. 나한테 파세요 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하겠죠. 지금 3,000원짜리 5,000원에 저 사람한테 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갖고 있을 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냐면 만약에 최대 주주 지분 25% 이상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25%를 추가로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서 50% 초과한 지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라고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금융위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했던 두 개의 주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주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갭은 좀 채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25%, 30%가 아니라 50%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되면 다른 주주들 것도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어요. 이거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어야지. 대주주 가격만큼 다른 소액주주들도 좀 팔 수 있어야지 라고 저도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이 논문도 새로 쓰셨는데 저희 출연하셨던 교수님이 그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50%까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요. 그러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 기업에 원래 3천억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5천억, 6천억을 투자하게 됐어. 그러면 나머지 50%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49.999%.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49.999%도 내가 추가로 6천억을 또 투입을 해서 더 사주겠어요? 아니면 야 우리 돈 너무 많이 썼으니까 내비도 그냥 우리 50% 플러스 한 주로 만족하고 왜냐면 이게 완전 과반이거든요. 과반. 그러면 웬만한 의사결정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상훈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었어요. 나머지 49.99%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왜? 더 취급을 못 받는 거야. 더 주주 대우를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의무 공개 매수제도 있어야지. 소액주주도 대주주 가격으로 주식을 좀 팔아봐야지. 그 가격 올려야지 하는데 결국 주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왜냐? 이게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원래 정확히는 50% 플러스 한 주인데 편의상 51%와 49%는 다른 주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처럼 모든 주주를 하나의 이해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간 대주주 지분, 돈 쓸 필요 없는 소액주주 지분으로 나누어 보는 이게 계속해서 관행처럼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두 개의 주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주주의 지분과 소액주주의 지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한 방향 일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그냥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회사와 모든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걸 의무적으로 명기를 하자. 그래서 상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회에 들어있는 이사들, 등기 이사들, 도장 찍고 이사회 할 때마다 도장 찍는 이사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의사결정 방향이 일치되도록 가도록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그게 되면 완벽하게 해소가 그것마저도 사실은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제가 선언적인 거예요. 상법 하나하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판례의 기본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다만 법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바카스 컴퍼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짜는 뭐예요? 이 바카스가 담겨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0% 물적 분할을 해. 그리고 이걸 다시 상장을 시켜버려. 그러면 이 뚜껑만 갖고 있는 주주들은 뭐가 돼요? 이거 빼앗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을 사람들이 배터리 사업 부문 보고 투자를 했는데 LG그룹에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떼서 재상장을 했죠. 그래서 조 단위의 투자금을 끌어갔어요 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물론 화학이라는 뭐 좋은
비즈니스 부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주주야, 내가 LG그룹 회장님이야, 그리고 내가 이사진이야,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장님 절대 이걸 떼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네 회장 이거 떼내가지고요 재상장하면요 회장님 지분율 하나도 희석 안 되고 여기서 몇 조 땡길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풍토가 너무나 그렇게 당연시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소송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주주들이 야 LG화학에서 말이야 이상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주주들의 권리를 다 망쳐놨다. 소송 걸었어. 네. 그럼 법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네. 경영진의 맞아. 경영상 필요한 판단 아닙니까? 땅땅땅 집에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법전을 보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이 배임에 걸리고 대부분의 주주들의 권리를 침탈한 죄를 물을 수 있게끔 법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맨날 그 막 법원 판결이 이상하다 뭐라 하는데 사실은 판사들을 보고 하는 거는 법 내용이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여러 가지 막 내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정당을 뽑았을 때 경제적으로나 뭐 안보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 그건 투표도 항상 중요하죠 선거는. 근데 이거는 책이 한 30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제가 한 내용도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책인데 항상 신간 같은 이제는 구간이 됐지. 신간 같은 구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또 도움이 되셨다면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까지 고맙습니다. 뿅!